저는 사실 신학자의 과학 산책이라는 제목이 어쩌면은 뭐 사실 과도하게 야심찬 제목이죠. 신학자가 과학을 어떻게, 또 과학이라 하면 요즘 현대과학이라는 것이 영역이 뭐 상당히 방대하고 또 한 영역이 깊이로 들어가면은 매우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도 자기 그 분야 외에 바로 이 칸막이 옆에 있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설명을 해줘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이미 우리가 계몽주의의 그 구도, 칸트의 계몽주의 구도 이후에 어떤 그 실천,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이 분리되면서 오늘 흔히 우리가 문과와 이과가 나눠졌고, 종교는 뭐 이제 실천의 영역에서 선과 사랑을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리에 도달하고, 순수이성은 뭐 수학이라든지 어떤 과학 이론처럼 매우 아주 그 정교한 그런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하고, 이런 어떤 계몽주의의 기획인데 칸트가 구성한 이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분리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학과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뭐 현실적으로 매우 서로 거리가 멀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 안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궁금한 게 신앙적 관심에서 오셨는지, 또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전공이죠. 과학, 이과 전공을 하시고서 오셨는지 궁금한데 아마 섞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저보다 훨씬 과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가 사실 또 조심스럽죠. 네. 그래서 뭐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신학, 그렇다고 뭐 또 신학이 제가 전공이긴 하지만은 뭐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과학 전공하셨다 하시는 분 그냥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제가 청중분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선생님 저기 어느 분야셨죠? 화학. 네, 화학 전공하셨고요. 의외로 적으시네요. 한 분? 또 계세요? 네, 어느 분야? 전자공학이요. 화학, 전자공학. 네. 지구과학이요. 지구과학 제일 그래도 관련이 많고, 여기서 다루는 지식, 여기 이 내용보다 아마 조정 또 수정해 주실 게 있다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3분 하셨지만 뭐 그 외에도 몇 분 더 계시지만 아마 좀 손들기가 싫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지금 제가 추구하는 것은 좀 그 최재천 교수님이 쓰신 용어인 그 통섭,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신 건데, 통섭 또는 요즘 많이 쓰는 융합 이런 것이고, 이제 원래 이 과학과 종교에서의 서로 대화, 진리의 인터디스플리너리 디스커션 또는 이 다이얼로그, 이런 걸 제가 이제 과학과 종교를 전공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이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분야에선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공통된 진리를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코스모스와 인간인데요. 인간은 저는 두 가지의 궁극적인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세계에 대한 호기심, 두 번째는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가 매우 인간이 어떤 지적 능력을 획득했을 때부터 어렴풋이 우리 인류의 선조가 어떤 그 지적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품은 매우 그 근본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어떤 우리의 어떤 우리의 선조 중에 어떤 그 분이 사랑하는 어떤 가족의 죽음을 목도하고
이거 뭐냐? 이거 허무하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건가? 영영 우리와 이별하는 건가? 그러면 또 그 질문이 자기한테 들어오죠. 그럼 나도 죽을 텐데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러한 질문은 또 꼬리에 꼬리 물고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 자연 다큐를 보면은 BBC가 굉장히 그런 걸 잘 만들죠. 보다 보면 이렇게 코끼리가 그 사바나 사막을 이제 건기 때 강을 찾아서 아주 고난의 행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다가 어떤 뼈를 발견합니다. 그 뼈가 1년 전에 자기 동료 중에 누군가 거기서 쓰러져서 이제 죽고 사체가 맹수들한테 뜯겼거나 해서 이제 뼈만 남은 거죠. 그럼 이 코끼리들이 그냥 안 지나쳐요. 거기 가서 코로다가 그 뼈들을 막 쓰다듬고 특별한 애착을 막 보인 다음에 그래도 계속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인류의 조상들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 뼈를 그냥 두지 않고 무덤을 만들고 또 뭔가 이렇게 장신구 같은 것을 거기다가 선물을 하고 고인이 쓰던 장신구나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아주 정성껏 마련한 것을 바치고 꽃을 바치고 해서 무덤을 이제 만드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류의 조상이 동물과 다른 구분되는 행동을 남겼습니다. 그 인류가 언제부터 지능이 있었을까,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추적해 들어가는데 우리의 어떤 그 생각, 지능이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 죽으면 금방 망가지고 이 해골밖에 안 남을 텐데 우리의 생각이 있었다는 흔적들은 바로 그런 흔적들이죠. 우리의 조상들 중에 그런 것들을 남겼으면,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남겼으면은 이 상태 때 우리 인류의 조상들 어떤 종이 벌써 어떤 죽은 자에 대한 특별한 생각들, 인생에 대한 이런 질문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2번 질문이 다른 거고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종교나 이제 철학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설명을 대답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설명과 제시 그런 설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고 신을 믿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딴 거 별로 의미 없다 개나 줘버려라 하면서 이제 무의미하게 여기고서 다른 의미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별로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1번 질문이 이제 1번 질문이 오늘 주로 이야기할 내용인데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대관령을 처음 넘었을 때 기억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넘었어요. 대관령을 탁 넘으면서 창밖으로 고개를 빼고 바라봤죠. 바다가 보일까? 동해 바다가 보일까?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가슴에 밀려드는 어떤 그런 환희, 시원한 느낌. 대관령 정상에서 바다를 보았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선조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남하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태백산맥 동쪽이 아니라 이 서쪽으로 내려왔으면은 아마 이 대관령 정상에 처음 섰던 어떤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쉽게 서울에서 버스를 끊어서 버스를 타고 대관령 정상에서 바다를 봤지만은 우리 한반도에 내려온 우리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처음으로 이 서쪽 태백산맥이 서쪽 사면에서 힘들게 그 산맥을 올라가서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죠. 아무도 가본 적 없으니까 이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맨 처음.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고 거기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딱 동해바다를 봤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 네? 내가 이걸 빨리 가서
우리 동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 너머에 아주 멋진 세계가 펼쳐져 있다. 뭐 이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 상상이에요. 그러는데 이런 상상을 더 우리가 확대해 보자면은 우리 그 조상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질문. 아,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새는 어떻게 날아? 어떻게 아주 뭐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럼 어떤 그 꼬마가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모닥불 펴놓고 물었겠죠. 저기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저 산 너머에는 또 산이 있어. 그럼 그 산을 넘어가면 뭐가 있어? 큰 강이 있단다. 강이요? 그 물이 큰 물이라는. 그 강을 건너면 뭐가 있어? 평야가 있지. 평야를 건너면 뭐가 있어? 또 산이 있어. 그 산을 넘으면 뭐가 있어? 바다라는 게 있어. 바다. 아주 멋진 곳이야. 그 바다 너머에 뭐가 있어요? 노인이 대답이 막히죠.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죠. 이러한 그 질문이 이제 우리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거죠.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더 나아가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 끝에 넘어가면은 뭐가 있을까? 이런 아마 그 질문과 어떤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 대한 질문이고, 이것을 이제 시간축을 따라서 과거, 그럼 처음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넓고 큰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이 이제 포함되면서 이 세계의 기원에 관한 질문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얼마나 클까? 또 앞으로는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러한 인간이 가진 오랜 근본적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죠. 하나는 이제 근대에 성립된 근대 과학 혁명 이후에 성립된 과학적 우주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 오래된 인류의 지혜가 담긴 그런 신화나 또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가 있죠. 이러한 것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시점에서 뭘 하나 보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아까 찾아놓은 건데요. Powers of 10이라는 유튜브에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은 많은 이제 이 Powers of 10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도 전엔 몰랐었던 건데 파워라는 뜻에는 제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워. 그래서 수학에. 그래서 10의 제곱수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거 사운드 혹시 될까요? 나오네요. 네.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최초의 버전은 79년 버전으로 매우 오리지널한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오늘 저녁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 구도는 어떤 구도냐면은 10의 제곱수들, 10 곱하기 10m에서 출발해서 한 번 제곱하면은 100 곱하기 100, 100제곱미터죠. 100평방미터. 그 다음에 1평방미터, 10km, 100km 이런 식으로 확대해 가면서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구도입니다. 지금 베니스 성 마르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그 가운데서 이 아크로바틱 링을 가지고 1m짜리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서 10m짜리 원, 그리고 100m짜리 광장 1km, 이거는 1만 킬로 원, 1만 킬로, 10만 킬로가 되겠죠. 이제는 다음에 100만 킬로가 나오기 전에 달이 나올 겁니다. 약 30만 킬로 달이 나오고, 이제 100만 킬로
원이 되는 거죠. 10의 몇 승인지는 제가 금방 계산이 안 됩니다. 태양계가 한 점으로 수렴됩니다. 10에 12승쯤 되는 것 같은데 요 지점이요. 13승이라고 치고요. 14승 5광년이 되는 거리에 최초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항성, 이웃별이 등장하고요. 빛으로 약 이게 1만 광년, 10만 광년. 10만 광년에 우리 은하, 밑에 보이는 밝은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마젤란 성운이죠. 지금 보이는 점들은 별이 아니라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들입니다. 은하단이 모여 있는 우주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그 다음에 멀티버스는 뭐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다시 인 하고 있네요. 다시 되돌아오는데 은하들이 점으로 보입니다. 별이 아니라 은하들이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는 우리의 은하, 우리 태양계가 있는 어느 나선팔에 희뿌연 것들은 지금 안개가 아니라 별 하나, 태양과 같은 별들 하나하나 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알파 센타우리 유유별입니다. 저도 하우스 오브 10 영상을 즐겨보고 수없이 봤는데 이 영상 처음 봅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검색했더니 맨 위에 올라오는 것이 제가 보던 게 아니라 전혀 못 본 새로운 게 나오더군요. 우리의 고향 지구. 네,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고 있습니다. 해서 종착지는 다시 처음 출발했던 베니스의 성마르코 광장. 네, 1m 단위. 이제는 1cm, 10cm, 1cm 집신벌레가 나오는 미시세계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DNA 코일이 엮인 DNA의 탄소 원자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네요. 탄소 원자의 모습들은 우리가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할 수 없고, 이거는 상상, 모델링을 해서 상상, 6개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핵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핵 안에는 이제 쿼크들이 또 스프처럼 녹아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네, 짧은 시간 안에 우주 끝까지 갔다 왔는데요. 오늘 돈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 네, 어떠셨어요? 이거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파워스 오브 10을 검색어를 치면은 77년 판이 최초로 만든 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음향이나 화질은 안 좋지만은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곱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얼마나 큰 세상으로 우리가 큰 세상의 이미지들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구조들,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교육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고 요즘 만들어진 그거 이후에 많은 새로운 버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 버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버전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10의 몇 승이 매번 따박따박 나옵니다. 이건 원인데 사각으로 해서 맨 끝에 가시적인, 우리가 관측 가능한 가시적인 우주의 가장 큰 규모,
규모가 10에 24승미터에서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은 은하단들이 거의 이렇게 빽빽하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단계죠. 그 단계 이상은 우리가 더 알지는 못합니다. 그 넘어가면 뭐 아까 얘기된 대로 뭐 멀티버스,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니까요. 거기까지 가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계로 되돌아갑니다. 마이크로 세계로 이제 하고 들어가는데 그 마이크로 세계에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마이너스 15승에서 소립자들의 세계에서 끝이 납니다. 그게 이제 합하면은 약 10의 이제 40승 정도 단위가 우리가 지금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은 이 미터 단위에서 10의 1승 미터에서 10의 2승 3승 정도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다니죠. 뭐 비행기 타면은 조금 더 커지긴 합니다만, 요 공간, 요 축적, 요 구간 안에서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생존할 수 있고 활동하고 삶을 영위하다가 이제 어디론가 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화나 종교가 설명하는 것의 한 예죠. 아담의 창조.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의 성 세스티나 채플, 천장 벽화, 누가 그랬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12칸의 이 천정 벽화에 가면은 이렇게 목을 제끼고 10분을 봐도 감동이고 20분을 봐도 감동이고, 이 목이 꺾어져 가지고 목이 아파서 다 보지 못하는, 좀 누워서 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천정 벽화에 나와 있는 아담의 창조 그림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계에 왔다. 아마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질문을 다 포괄하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부터 우주론의 변천을 간단하게 짧게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서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옛날 고대 히브리 우주론, 히브리의 세계관, 여기선 제가 그냥 코스몰로지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맥락에 따라서는 세계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세계관이 반영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우주론은 좀 이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우주론으로 변천이 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 토마스 쿤의 용어를 빌려서, 과학철학 용어를 빌려서 새로운 패러다임, 코페르니쿠스 우주론, 즉 태양 중심적인 천체 이론으로 바뀌었죠. 여기는 지구 중심으로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현대 와서 빅뱅 우주론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찾아보면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고대 히브리의 우주에 대한 개념 해서 이렇게 그 거대한 바다가 있고, 체올이라는 이 지하세계가 있고, 땅이 있고 합니다만은, 요게 더 좀 자세히 구조적으로 잘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식입니다. 이 지상의 세계는 뭔가 이렇게 큰 기둥에 의해서 어디론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꾸 물으면은 이 밑에는 뭐 있냐? 이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고 자꾸 물으면 화를 낼 겁니다. 바다 너머에 뭐가 있느냐라고 자꾸 가보지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물으면은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늘에도 이 바다 물과 같은 물들이 있어서 하늘에 바다가 있고, 여기에 창문들이 있어서 천사들이
창문을 열어서 비와 눈과 우박을 내려주는 그런 소박한 동화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세계관에서 보다 더 과학적인 천구 이론으로 발전을 시킨 게 프톨레마이오스 1세기에서 2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제가 매우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 도시 지중해 알렉산드리아, 우리 또 초대교회 때 어떤 큰 관구 센터가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죠. 이 알렉산드리아의 코스모스 저자인 칼 세이건이 그 코스모스에서 쓰기는 장서가 200만 권이 있었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책에 보면 50만 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시리아, 옛날 아시리아 제국의 토판 문서들을 낱개로 칠지 묶어서 칠지에 따라서 50만 권이 될 수도 있고 200만 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당대의 최고의 지식이 총 수집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고 그 도서관장이었죠. 거기서 이 알마게스트를 저술했고, 그 옛날에는 이제 점성술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천체 관측을 했습니다. 국가나 또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 그래서 그 점성술에 의해서, 이 동기에 의해서 천체 관측을 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비교적 남아 있었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천구 체계를 구성을 했는데 복잡해서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루나 달이겠죠. 머큐리 수성이겠죠. 비너스 금성, 솔리스 태양일 거고요. 마티스 화성, 다음에 이거 뭐라고 했나요? 화성 다음에 목성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세턴 토성. 해서 이 구조는 따지고 보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지구가 있고요, 지구 지상세가 있고 9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9개의 하늘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1천에서 8천까지는 지금 우리가 관측 가능한 하늘이에요. 그렇죠?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우리 지구와 같이 태양에 딸린 행성들이죠. 그리고 항성, 상대 위치가 바뀌지 않는 항성들, 붙박이별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당시의 어떤 그 세계관, 종교관하고 결합이 된 그런 설명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번째 하늘을 넘어가면은 천사들이 거주하고, 10번째 하늘은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제오원소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옛날에? 네? 그리스 철학에서는 물불 공기흙 4개의 변화하고 모탈리티 성격을 지닌, 그러니까 슬어 없어지는 그런 성격을 지닌 원소들로 이 지상세계가 구성되어 있고, 5번째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원소로 하늘나라 또는 이데아의 세계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런데 영화 꽤 오래됐습니다만 제오원소라는 영화를 본 분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 영화 기억나세요? 그 영화에서 제오원소가 뭐예요? 대단히 그 영화에 대한 기억과 해석을 잘하고 계신데, 사랑으로 20세기의 헐리우드 영화 그 시나리오 작가는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서 사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프톨레미의 우주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불교에서도 이 부천이라고 그러죠. 부천을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한계, 우리가 하늘의 한계를 부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스나, 이거는 저기 전면에 있는 벽화에 보면은 3층 세계가 드러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하는 그 장본인인 코페르니쿠스가 새로운 천구 이론을 내놓는데, 그것이 이제 태양 중심설이죠. 태양 중심설.
새로운 천구 이론이 태양 중심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동설 이렇게 배우는데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동설이라고 하면 그냥 태양 중심설 하는 게 원어에도 맞고 헷갈리지 않고 천동설보다는 지구 중심설.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이 성직자이기도 했고 당시에 그 교황청의 분위기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서 막 이렇게 맹렬히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가정법을 써서 태양을 중심에 놓고 새로운 천구 이론을 구성하면은 좀 정합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잘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논조로 썼고 그것도 자기가 임종하는 책상에서 출판된 책을 처음 받아봤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조심스러웠는지 소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앞에 프톨레마이오스 천구 이론에서 태양하고 지구 위치만 딱 바꾸면 똑같아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천구 이론은 태양하고 지구 위치를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맞지 않는 부분을 다른 걸로 보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전원과 큰 원운동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작은 원운동을 한다는 식으로 행성들의 역행 현상을 설명했어요. 지금 말로만 들어보면 대부분 이게 뭐 그냥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텐데, 아무튼 그 프톨레마이오스 천구 이론에서는 그 배치가 아예 구조적으로 잘못되긴 했지만은 워낙 수천 년에 걸친 데이터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천체 현상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은 훌륭하게 다 했다고 해요. 다만 좀 맞지 않은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보완을 자꾸 누더기처럼 그걸 보완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화끈하게 딱 바꿔보자. 바꿔보면 이게 태양을 중심에 놓으면 다 이제 잘 맞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지지를 하고 해서 드디어 이제 태양 중심설이 서서히 확립이 됐겠죠. 갈릴레오 재판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경은 그 바티칸 종교 재판에서 우리에게 천체가 어떻게 운행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데 성경에 요점이 있다. 매우 성서해석학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성서를 뭐 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현대 과학하고 충돌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갈릴레오가 이미 저때 성경의 요점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을 주는 데 있는 거지 과학적 설명을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매우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턴의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태양과 태양 주위에 딸린 별인데, 뭐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다 태양을 이렇게 크게도 안 그리죠. 그러는데 다 붙여서 한 페이지에 넣어야 되니까, 또는 두 페이지 안에 책을 펴면 볼 수 있게, 페이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는데 이 거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매우 많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하고 지구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1억 5천만 킬로. 태양의 지름은 한 100만 킬로, 그냥 대충 근사치로 100만 킬로. 지구는 뭐 12,000 얼마지만 그냥 10,000 킬로라고 치고요. 10,000 대 100만, 지름으로만 치면 몇 대 몇이죠? 100대 1이죠. 100만 킬로 대 1만 킬로. 100대 1인데 100만 킬로를 1m로 줄인다. 만약에 1m로 줄이면은 요 지구는 1cm짜리 구슬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을 같이 똑같은 비율로 축적을 이제 줄이면은 줄여서 태양을 1m짜리 구로 놓으면은
지구는 1cm짜리 작은 구슬이 되겠죠. 그것을 이 거리로 비율로 해서 똑같은 비율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한 150m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구가 어딘가에 뭐 여기서 전철력이 150m 좀 더 되나요? 거기에 1m짜리 구가 있다면은 150m 떨어진 곳에 1cm짜리 구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1m짜리 구가 되게 뜨거워가지고 항상 불타오르는데 그 열기가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큼, 지금은 아니지만은 7, 8월 달에 견디지 못할 만큼 그 열기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거죠. 150m 떨어진 곳에 있는 난로가 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150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작은 구슬에까지 화력이 하도 전달이 돼서 우리가 살기 힘들 정도로, 도저히 못 살겠다 할 정도로 그 뜨거움을 느끼니까 태양이 외부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상상을 해서 150m짜리 태양을 둘러싸는 150m짜리 구를 만들어서 지구만한 구슬로 가득 그 구를 채운다면은 150m짜리 지름 150m짜리 구를 채운다면은 그 지구, 그 작은 구슬만한 지구들이 받아내는 열기가 다 태양이 방출하는 열기일 텐데, 그 150m 구에 얼마나 많은 개수의 지구가 들어가겠습니까? 쓸데없이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과학의 표준 이론은, 우주에 관한 표준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뱅은 물론 아니겠고요. 여기 나옵니다. 빅뱅이라고 프레드 호일이라는 빅뱅 이론을, 대폭발 이론을 비웃던 영국의 천문학자, 1950년대 60년대까지 좀 날렸던 사람인데요. 당시에는 그 세계 그 인류 천문학자였는데, 이때부터 약간 이제 삐딱선을 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과학계에서는 평가를 받습니다. 뭐 나중에는 뭐 감기가 걸리는 것은 지구가 태양 이렇게 공전하면서, 태양 자체도 은하를 공전하죠. 은하 중심을 한 2억 년에 한 번 정도씩 도는데, 이 어떤 바이러스가 많은 우주의 성간 구름을 통과하면서 이 유행성 이 감기가 뭐 번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주장을 해서 나중에 저 사람 이제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과학자 취급을 안 해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영국 라디오에서 토론하던 중에 뭐 그래 우주가 아니 뻥 하고 터졌다는 거야 이러면서 반론을 펼치는데, 이 반대자들이 맞아 그거야 하고서 그 용어를 갖다가 쓴 게 빅뱅 이론이죠. 그러니까 되게 보통 이 과학자들도 좀 약간 인문학자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인지 뭐 새로운 이론 발견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라틴어 같은 거에서 막 끌어다 쓰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이론. 근데 이건 그냥 매우 이렇게 직설적인 용어를 딱 갖다가 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초로 빅뱅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은 이 르메르트라는 벨기에의 신부, 카톨릭 신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조지 가모프라는 아주 탁월한 수학자가 그 이론적인 토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근거로는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정적인 우주, 뭐 이것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뉴턴 같은 경우는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상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성 이론 내서도 아인슈타인이 정책 우주론을 폐기할 수가 없어서 우주상수라는 것을 도입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허블의 관측, 1920년대, 30년대 허블이 윌슨산 천문대에서 아주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관측을 했고요. 뒤에 조금 설명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965년도에 우주 배경 복사를 코비 위성이 관측을 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서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됐고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러시아 출신의 수학자 알렉산더 프리드만이 우주 자체가 하나로 딱
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거는 공간, 시간이죠. 우주의 크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공간이 커지는 것이 열린 우주고요. 요거는 그림이 뭐 미흡합니다만은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임계 팽창률, critical rate of expansion, 임계 팽창률을 유지하는 우주. 지금 우리의 우주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초기에 확 늘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완전히 확 되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나지 않고 일정한 그 크리티컬 레이트 안에서 늘어나고 있다. 왜냐? 계속 늘어나 버리면은 별도 은하도 원자도 구성될 수 없을 정도로 공간 속에서 물질들의 분포도가 너무 희박해질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거는 매우 여기에서 좀 생명체가 탄생했더라면 매우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을 텐데 아니면 굉장히 빨리 끝내야 돼요. 자기의 삶의 주기를.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공간이 늘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우주가 공간이 제로가 돼버리는, 제로로 떨어져 버리는 닫힌 우주. 세 가지 가능하다라는 그 상대성 이론 자체로부터 도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은 이론이고 하나의 거의 어떤 증거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추론의 수준 대접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에드윈 허블이라는 매우 걸출한 인물이 천문학계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나는 별이 좋다. 별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했더니 별 봐서 뭐하냐. 별 볼일 없다. 남자가 출세하려면은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법을 공부해라.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옥스퍼드로, 미국 출신인데 옥스퍼드로 법학을 공부하러 가서 변호사 자격을 따고 와서 그래도 나는 별을 봐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천문학을 공부한,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 하기도 힘들 텐데 양쪽을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윌슨산 새로 지은 천문대 그 천문대장으로 가서 주요한 업적을 이제 남겼죠. 먼 거리에 있는 별들, 천체 은하들의 거리를 재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아는 분들은 굉장히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먼 그 일정한 성격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 밝기 변화를 통해서 천체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상당히 비교적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책에 조금 썼는데 그 천문대에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업적에. 여기 일신산 천문대인데요. 이게 럭키 산맥에 있는데 도로가 없고 1920년대인가 30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노새 몰이꾼들이 짐들을 다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노새 등에다가 지고 이 장비들을, 건축 장비들을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이제 일당을 주고 그 높이 2,000m인가 되는 그 산으로 이제 오르락거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 노력을 했겠죠. 그 중에서 휴메이슨이라는 노새 몰이꾼의 그 반장이 있었는데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항상 시거를 질겅거리고 이거 포카의 귀재고 하여간 아주 이 빠삭한 모든 그런 어떤 갬블링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선수, 타짜의 실력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나르는 동안에 거기 놀러온 천문연구원의 딸하고 눈이 맞아서
그 천문 그 연구원이 매우 아주 불쾌해하고 저런 좀 계급적으로 저렇게 아주 뭐 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하고 자기 엘리트 그룹인데 이제 자기 딸이 그런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반대를 했겠죠, 부모로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짐들을 다 나르고 이 사람이 워낙 좀 손재주가 좋으니까 여기 고용이 됐대요. 뭐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천문연구원이 허블이 정력적으로 이 천체 관측을 하는데, 천체 관측, 천문학자들이 하는 천체 관측이라는 게 매우 힘든 일이죠. 남들 잘 때 일어나서 관측해야 되고, 보통 도시의 여러 가지 쾌적함인 다 도시였는데 산속에 올라와서 마치 수동처럼 고립된 속에서 살아가고 이러는데, 이제 그 연구원이 유력한 보조 연구원이 독감에 걸려서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상당히 다 전자동으로 되어 있고, 스위치 하나만 누르고 노트북 프로그램 연결하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딱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나요? 그래서 딱딱 맞춰주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올려서 뭐 이 뚜껑 개폐하는 것에서부터 다 맨손으로 했죠.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니까 계속 각도가 바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 초점을 계속 사람이 미세하게 손으로 미세 조정하면서 맞춰줘야 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휴메이슨을 시켰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안 불렀냐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허블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이 허블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허블, 휴메이슨 공동 이름으로 나와요. 그 허블의 업적이. 이 사람은 무학자인데 아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허블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허블의 법칙의 그 방식은 시간이 제가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도플러 효과라는 거고요. 멀리서 오는 그 파장이 있는 것은 소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빛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의 또는 적색 이동,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파장 간격이 길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앞에 나오는 그 병광성을 통한 거리 측정하고 이 허블의 법칙을 같이 연결해서 관측을 한 결과 모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멀리 있는 은하들은 더 빨리 멀어진다. 그래서 추론한 결론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설마 우주가 더 서로 팽창하고 멀어진다는 생각은 매우 과학적으로 좀 비상식적인, 직관에 위배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턴도 절대 공간 안에서 천체들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했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뭐 부분적으로는 서로 중력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멀어지고 할 수 있지만은 우주 전체가 팽창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인데, 이런 어떤 관측 증거로서 이러한 결론을 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반박하기 위해서 빅뱅이죠. 대폭발 이론에 대한 반박의 시도로서 진동 우주론이라든지 정상상태 우주론, 아까 제가 좀 약간 희극적으로 말했던 프레드 호일이 이걸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반박이 됐고, 스티븐 호킹 얘기는 뭐 건너뛸까요? 스티븐 호킹은 젊었을 때 옥스퍼드 다닐 때 이렇게 멀쩡한 건강한 젊은이였고요. 선수 뭐 아마추어죠. 이기도 했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5살인가 무렵에 약혼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던 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너 몇 년 못 살고 죽는다 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혼자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혼하자 하고 결론을 내리고, 결혼을 하고 책도 쓰고 박사학위 논문도 마치고 했는데 이상하게 죽지는 않고, 의사 말대로 죽지는 않고, 몸은 점점 나빠졌지만 그렇게 계속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 타계했죠. 작년 재작년 타계해서 영국의 그 런던에 가면은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에 찰스 다윈하고 뉴턴하고 그 옆에 묻혔다고 해요. 이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약간 그 신하고 자꾸 이 빅뱅 우주론하고 뭐 바티칸 같은 경우도 그랬고 좀 신의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하고 연결하려는 그런 좀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그거 신 없이 이게 빅뱅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성경 말씀하고 빅뱅하고 좀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좀 이거 드디어 이게 저 과학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입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 계속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거 자연적으로 빅뱅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메커니즘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빅뱅 이전에 시간을 허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메커니즘 속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신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주 그 웅장한 성당 무덤에 안장이 됐습니다. anyway. 네, 이게 92년에 우주 배경 복사 발견으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일단 논란은 가라앉은 상태인데 100%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암흑물질,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라는 그 존재가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은하가 회전하는 그 중심부의 속도가 그 바깥에와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좀 이 중력 이론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암흑물질이 있다. 암흑에너지가 있다. 그럼 비율이 얼마냐? 하니까 뭐 우리가 지금 아까 이렇게 처음에 타파워스 10에서 봤지만은 그 가시적인 우주, 별과 은하, 가스, 뭐 이런 성간물질 다 합해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의 한 4%, 5% 정도 되고 암흑 물질이 20몇 %, 22, 3% 되고 나머지 70% 가는 정도가 암흑 에너지다. 라는 굉장히 좀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아마 천문학자들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존재가 명쾌히 규명된다면 이 우주론이 또 한 번 격동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분간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소립자들을 측정하고 해야 되는데 잘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빅뱅 우주 이론, 대폭발 이론에서 설명하는 우주 탄생의 시작에서부터 어떤 일이 전개됐는가를 설명해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타임 이퀄 제로 때 온도는 무한, 크기 점, 무한 특이점이었고요.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매우 짧은 시간이겠죠. 예, 이런 정도로 이제 온도가 떨어졌는데, 예, 그래도 매우 뜨거운 온도겠죠. 원자만한 크기였고 우주가 10의 96승 배 밀도가 중력이 이때 분리가 됐고요. 예, 우주에 존재하는 4개의 근본적인 힘, 중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우리가 경험적으로 전자기력하고 중력은 경험할 수 있고 이 두 개는 원자 내부에서 생기는 힘이라서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10의 마이너스 4승 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리가 됐고 3분이 지났을 때 온도는 10의 12 정도의 원자 핵이 형성이 됐고 수소 헬륨 원자 형성되고 별 은하가 탄생하고 지금 이런 일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입니다. 이제 어거스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하는데요. 성 어거스틴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름 들어보셨고 많이 알 거 그게 이제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마니교도에서 이 전향을 했죠.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뭐 잘 알려진 이야기. 그의 어머니 성 모니카 통해서 회심했다 이런 것도 알려졌는데 마니교도들이 와서 마니교도는 참고로 그 선제 물질을 인정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는 영원한 선과 악의
대결장이다. 이원론자들이었어요. 선과 악의 영원한 대결장이었고, 선은 영혼, 악은 물질 세계에 기원한다. 물질이 원래부터 있었고 그 물질에 대한 투쟁으로서 영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두 세력의 쟁투를 벌이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벌써 좀 오래됐습니다만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 대충 그런 이야기들, 그런 구도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봉인해서 지하에다 가두면은 1000년, 2000년 암중무색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뚫고 올라와서 다시 또 역사로 등장을 해서 선한 영웅들을, 이 세상을 구원할 영웅들을 공격하고, 이런 이야기가 영원히 이제 계속 반복되는 레파토리인데, 그렇게 보면 이 현대판 만이교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세계관이에요.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리바이벌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계가 있어라 해서 생겼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물었죠.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는 뭐 하고 계셨나? 하고 물었다고 해요. 질문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많은 성지자들은 너같이 이상한 질문으로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는 성가시게 구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성호 어거스틴은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그래? 그 질문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시간도 창조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창조 이전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대답이 어떤 질문인지? 창조 이전에 시간도 창조의 부산물이므로, 영어로는 프로퍼티라는 말을 쓰죠. 부동산이나 부속물이나 이렇게 번역되는데, 창조에 의해서 시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는 시간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가 이제 스티븐 호킹이 간추린 시간의 역사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앞에 왜 소개를 했냐면, 그 스티븐 호킹의 책 제목도 생각해보면 The Brief History of Time, 시간의 간추린 역사, 시간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그런 점에서 좀 도발적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뭐냐면은 시간이란 것이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시간도 하나의 물리적인 속성이다. 무슨 말이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통상적으로 시간은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거다.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왕이나 거지에게 시간 똑같이 흐른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시계는 흘러간다. 이런 것들이 시간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죠. 공평하다, 시간은.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의 절대성이라는 것이 우주론에 들어가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 시간이 출발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주라는 것이 정말 왜 생겨났는가라는 원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소년의 질문처럼 저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큰 세계는 어떻게 출발했을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온 거죠. 아니, 왜 우주가 갑자기 생겼을까? 무와 유는 그러면은 어떤 무에서 유가 생겼다면은, 특이점이 그런 단계죠. 우리가 양자요동이라는 걸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와 유라는 것은 도대체 무언가? 어쨌든 이 우주가 특이점으로부터 시공이 생겨나고, 그리고 역사가 지나서 이 우주 안에서 은하들이 생기고, 태양과 같은 별도 3세대 별이지만 별이 생겨나고, 그 딸린 지구라는 행성이 있고, 그 행성에서 생명의 역사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거기에서 출현해서 지금 매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뭐 비교해 봤을 때 생명의 역사라든지 우주의 역사에 비해서 매우 지극히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지금 최근에 그것도 문명의 역사를 만년이라고 친다면 최근 한 50년 사이에 우주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지금 막 깨달은 거예요. 막 깨달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우주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이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책에서 썼습니다마는 만일 우리 우주 안에 우리가 유일한 지적 존재라면 이 우주의 이야기를 해줄 존재는 우리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자그마치 138억 년 되는 장구한 세월 속에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고 우주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 네, 우리가 우주의 138억 년 우주의 꽃봉오리죠, 꽃봉오리. 네. 그래서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 우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과학의 발달이 동시에 지식을 가져오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파괴력 또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 핵의 문제 여기 제 끝에 언급했는데요. 요 얘기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영화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 2차 세계대전 중에 고성능 초대형 고폭탄이 블록버스터예요. 이만한 드럼통만한 건데 B-29 같은 폭격기가 싣고 가서 적국의 도시 위에 딱 떨어뜨리면은 유럽 도시들 우리가 한 블록으로 구획되어 있잖아요. 한 블록을 날린다 그래서 블록버스터예요. 요게 폭발력이 약 TNT 이 환산 20톤의 폭발력을 지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영화 뭐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도시가 완전히 전파됐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사용된 총 폭탄의 양이 약 20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메가톤. 근데 오늘날의 이 2메가톤은 수소폭탄 한 개의 위력 또 미치지 못해요. 짜르 봄바라는 소련이 개발한 가장 큰 폭탄은 50메가톤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폭탄의 25배 양이 폭탄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환산해서 이거는 이제 칼 세이건이 한 말입니다만 이걸 환산해서 각 지구의 각 가정에 나눠주면 오늘날 미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전략 핵무기의 폭발력을 다 나눠가지고 각 가정에 나눠주면은 우리가 블록버스터 하나씩 한 가정에 택배해드릴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블록 나눠볼 수 있는 이만한 폭탄을 우리가 한 가정에 하나씩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당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류라는 종이 호모사피엔스가 이게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네. 그런 상태죠. 그리고 지금 우리 플라스틱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해양 생물들이 지금 플라스틱 먹고 다 고통 겪고 있는 얘기도 나오고 이거 분해되려면 몇백 년 걸린다고 올여름 우리가 끔찍한 더위를 겪었는데 아니야 달까 지금 태풍 허리케인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더 파괴적인 기후변화가 이제 전개가 되고 이것이 어찌 보면은 맞물려 있는 문제죠.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하면서 누려온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이점, 이런 베네핏하고 맞물려서 지금 파괴력 내지는 생태계에 대한 파괴, 또 앞으로 암울한 어떤 미래가 맞물려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매우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과 종교가 같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우주의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이 소중한 존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내 책상에
핵단추 있어 까불지 마 하면서 막 서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잘못해가지고서 빵 터지면은, 또는 IS와 같은 단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전략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그 과학기술이 이렇게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앞으로 더 작은 테러 단체들이 핵무기 같은 거 손에 넣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인류의 미래 10년 후 괜찮을지도 몰라요. 10년 후는 30년 후 글쎄 50년 후 상당히 언서튼하죠. 100년 후 200년 후 매우 불확실합니다. 위협스럽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미래가 보장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의식적인 존재로, 우주적인 자각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책의 마무리에서 강조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찌 보면 과학의 이야기로는 그냥 흥미로운 호기심 있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일 거고요. 종교로는 우리가 흔히 보통 경전을 가지고 성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 교훈들을 계속 재반복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어떤 시점이냐? 과학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그 우주의 이야기를 비로소 들려주기 시작한 존재로 우리를 끌어올려 준 반면에 매우 위험한 백척간두에 또 서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빨리 도덕적 존재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기술이 지난 200년 동안 성장한 것만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매우 이 부분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 존재로, 도덕적 존재로, 윤리적 존재로 성장이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가 끌어가는 이 물질 세계 성장과 언밸런스가 계속 벌어지면 무어의 법칙처럼 트랜지스터 집적 기술이 2배씩 2년에 늘어나는 것처럼 과학 기술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정신적 존재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퇴행한다면은 이 언밸런스는 분명히 우리 인류 호모 삼피언스의 멸종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시간이 되면은 창백한 푸른 점, 칼 세건이 코스모스라는 시리즈에서 맨 마지막에 했던 내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많이 소개하는데 이거는 시간상 지금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간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